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원내 지도부에 본인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입니다.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 시청역,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직진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저항으로 파행을 겪자 민영배 의원 탈당 카드로 법사위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라며 맹곡을 퍼부었습니다. 평검사들에 이어서 부장검사까지 한데 모여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검찰 움직임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 탈당 카드란 이 안건 조정위에 대비한 계산을 말합니다. 애초 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영자 의원을 안건 조정위에 포함하려고도 했는데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입법 독재라는 국민의힘 어떻게 저지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사위원장에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있는 법안 처리를 숙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의결 정족수만 갖춰지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인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며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건조정위가 열렸을 때를 대비한 조치인데 전체위원회 구성 6명 가운데 무소속 1명 몫으로 민 의원을 넣어 여야 4대2 구도로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원내 지도부에 본인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 지도부는 또 이 상의와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음을.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3대3 구도를 깨기 위해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로 데려왔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번엔 위장 탈당을 감행한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안건 조정위까지 만들어 놓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강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의장은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열흘 동안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위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박 의장이 묘수를 통해 중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리고 성토회장, 밤샘 토론이 벌어졌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결국 범죄방지법으로 전락할 거란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차원에서는 법안에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국 고검장 회의와 평검사 회의에 이어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도 한데 모였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평검사 200여 명이 10시간 넘게 벌인 밤샘 회의는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안건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던지는 난상 토론 형태로 이뤄졌는데 참석자들은 법안의 위헌적 성격을 꼬집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과 직접 영장 청구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폐지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범죄는 만연한데 범죄자는 없는 나라로 만드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거란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커녕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게 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부서별로 돌아가며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대검 형사부는 경찰이 넘긴 기록만 봐서는 기소나 과잉 부실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며 넘긴 사건의 20%가 불기소 처분됐다는 구체적 통계까지 제시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묵혔을 거란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검찰 수사 권한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띠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기록에 더하여 사건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 보아야 경찰의 과잉, 부실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이런 가운데 전국 각 검찰청의 부장검사 대표들도 서울중앙지검으로 한데 모였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물론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별도의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 잡음을 넘어서 내홍, 또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바로잡겠다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함께 탈락시키듯 그게 아니라면 경선을 통해 기회라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라고 비난한 뒤 공천 배제 유출자를 찾아 징계하겠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따라갑니까? 지금 유출 그거를 따진답니까? 정말 이 본말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된 얘기.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쏘아붙였고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계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퇴했으니 그거는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달라진 것인가. 네. 이제는 책임이 없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걸 되묻고 싶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상임고문을 직접 언급하고 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천 배제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고질적인 계파 갈등까지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일단 오늘 밤 비대위 회의를 통해 송영길 전 대표 공천 배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방금 그 비대위 결과는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후보 경선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승자는 금요일인 22일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진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까지 고민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불리며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김은혜 의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두 사람의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운 유 전 의원에 맞서 김 의원은 대구에 연고를 뒀던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출마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김은혜에게는 경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승민 대표님이 정계 은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함께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당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의 출마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터라 유 전 의원은 막판까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서운한 점, 못마땅하신 점, 상처받으신 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탈환이라는 국민님 앞에 놓인 숙제를 풀기 위해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승리한 곳인 만큼 결국 본선 경쟁력이 두 사람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경선 결과도 안개 속입니다. 홍준표 의원에 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의 단일화 가능성이 한때 거론됐지만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공개 지지한 만큼 박심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단수 공천 결정이 번복돼 황상무 전 KBS 앵커와 김진태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강원도도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다른 지역의 후보자도 오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한 뒤 본격적인 본선 라운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풀기 위해 수일 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의 정면 돌파 의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라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도 무조건 감싸진 않겠다면서 싸늘해진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에 이어 아들 병역 의혹까지 논란이 번지자 출근길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허위 진단서라는 가짜 의혹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믿을 만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이 재검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명이 세 차례나 바뀌었고 처방 없이 진단서만 발급됐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택적 해명에도 의혹은 불어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호영 인사참사는 윤 당선인의 무원칙한 인사철학과 용인술이 불러온 것이고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파탄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어지는 민주당 공세에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는 묻지마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우선 지켜보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정 후보자 의혹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이 눈높여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인수위원회도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사이에 사적 친분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청문회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후보자의 시간이라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당선인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며 사퇴로는 거듭 일축했습니다. 영린으로 불리는 입시와 병역 논란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의 내각 입성 여부는 결국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 유명 골프 선수에게 학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후회하지 않고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 고발까지 당했는데 결국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사과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연임에 나선 2017년 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여자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3년 김 후보자 강의에서 김 선수는 잦은 결석에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는데 A+를 받았다는 겁니다. 총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는 관행이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학점을 준 것은 맞습니다. 또 장학금의 경우 김인경 학생 이외에도 전액장학금과 반액장학금 그 밖에 여러 유형의 공로장학금이 인정됩니다. 김인경 학생에게 장학금 준 것도 맞고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총장에 연임된 이후 총학생회가 문제 제기를 계속했지만 김 후보자는 여전히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김 후보자는 어떤 학점을 줬는지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학생회 측과 대립합니다. 학점을 부여하는 사실은 있지만 학점을 뭘 준 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하는 순간 내가 범법자가 된답니다. 그거를 가타부타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범법자가 됩니다. 결국 2018년 3월 총학생회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김 후보자는 사실상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사과했습니다. 고발 취하한 이후에 했던 사과는 총장으로서 그 사건 전반에 대해서 했던 사과이지 직접 학생에게 학점을 주었던 교수 개인으로서 했던 사과는 아니어서 온전한 사과로 보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19년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김 후보자가 학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한 뒤 학점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머물 대통령 관저 후보지로 현재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까지 시한이 촉박해 취임 후 한동안은 서초동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매일 출퇴근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집무실 시대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도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곳은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3km 정도 떨어진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입니다. 경호나 의전, 리모델링 기간 비용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안으로 외교 장관 공관을 검토를 시작했고 또 다른 대안들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검토했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지난 1975년 지어져 너무 낡아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친 외교부 장관 공관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주 시기입니다. 현재 공관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거주 중인 만큼 취임일에 맞춰 윤 당선인 부부가 거처를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한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매일 출퇴근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설사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 현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에 따라 평소에도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반포대교 등의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 인수위 측은 지금 당선인의 출퇴근길처럼 교통 통제를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주 2, 3회씩 외교 행사가 열리던 외교장관 공관의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 30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정점을 지나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일주일 단위로 본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전주에 비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지는 5월 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흐름을 보면 그동안 수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날보다 오히려 7,000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무려 8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확진자를 계산해봐도 19만 5천 명이던 직전주에 비해 최근 한 주는 11만 명대로 40%나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00명대까지 내려왔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3%로 절반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이라 판단한 정부는 계획대로 다음 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는 다음 주부터 검토에 들어가 다음 달 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환자 발생이 줄면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하루 최대 80만 회 검사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로 다시 검사 체계를 일원화할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는 고령층에는 4차 접종을 권장하고 면역 저하자에는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과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전문가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수위 측 인사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서 5월 10일 새 대통령 취임 이후 논의를 거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정부 방역 지침 해제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며 마스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서 더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많다는 그 점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친상으로 빈소를 지키면서도 코로나가 없는 듯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5월 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건 성급한 접근으로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해방은 안 된다, 또 신신당부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입니다.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 거리두기 지침 대부분을 완화한 데 이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견제구를 날린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YTN에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10만 명을 넘는데 임기 말 정부가 방역 지침을 전면 해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토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방역 당국 역시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을 5월 초로 일주일 정도 늦췄습니다. 다만 5월 첫 주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주로 중대본이 중요 방역 지침을 발표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후의 보루,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은 그래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새 변이 출현과 면역력 감소로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조사에서 올가을에만 최대 100만 명이 넘는 확진에 누적 사망자도 2,000명이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환자 감소세에도 정부는 가을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가을 무렵에는 새로운 유행 또는 환자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측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변이가 우세화된 이후 10주에서 14주 유지되는 패턴을 고려하면 지난달 말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를 대체할 새 변이가 올해 하반기 유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 회피력이나 전파력은 기존 변이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는데 면역 회피 수준이 50%에 달한다면 100만 명 넘는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에서 내년 초 재유행을 전망한 다른 전문가도 면역 정도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가을 유행 전 4차 접종 여부와 접종자 수, 연령대를 달리해 피해 규모를 예측했는데 누적 사망자가 최대 2,7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면역도가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포 면역이 있기 때문에 라게브리오라든지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같은 치료약을 초기에 잘 사용한다면은 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에 대응 가능한 범 코로나 백신이 재유행 전에 개발된다면 이 백신을 도입해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교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원격 수업이 사라지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과정, 수련회와 수학여행, 대학 행사 등도 정상화됩니다.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다음 달 23일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로 바뀌면 확진 학생도 등교하고 기말고사도 응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교와 수업 참여 방식, 시험 응시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장애인 단체가 20일 동안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내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거리로 나온 장애인 2,000명은 장애인 복지와 고용 등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들이 사다리와 쇠사슬로 서로를 묶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대신 이어져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 현장입니다. 머리까지 삭발한 장애인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해 장애인 권리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정부라면 우리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이동권, 탈시설권, 교육권 이것을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잠시 멈췄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측 요청에 따라 20일 동안 시위를 중단했지만 장애인 예산 증액과 주거교육권 보장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21일 오전 7시부터 경북궁역, 시청역,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열린 이번 집회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시민단체 회원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동등한 주체라며 권리 보장과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특수교육 등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권리 예산 꼭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도 이준석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며 전날 집단 삭발식에 이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장애인 이동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주식처럼 음악 저작권에 투자를 한 뒤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 뮤직하우의 상품이 증권과 유사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조각 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대표곡인 롤린. 뒤늦게 인기를 끌면서 이 노래에 투자해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초 2만 원대였던 롤린 한 주는 7개월 만에 13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조각처럼 쪼개 파는 플랫폼 뮤직하우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각 투자란 고가의 미술품이나 슈퍼카처럼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서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뮤직하우는 누적 회원 100만 명에 거래 금액은 4천억 원에 육박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와 배당이 있지만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금융이라는 민원도 접수된 겁니다.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금융당국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 계약증권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하우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업 구조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편해야 합니다. 뮤직하우가 투자를 받아서 이 투자를 통해서 저작권을 얻고 여기서 수익금을 배당하는 일종의 직접적인 소유가 아니다는 점에서 투자 계약에 해당하고 이 증권성을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투자 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 위법이라는 인식이 적었고 이미 상당수 투자자가 유입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절차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뮤직하우는 신속하게 모든 기준 조건을 마련하겠다며 그때까지 기존 거래는 유지하되 새로운 음악 거래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조각투자 플랫폼 시장 전반에 격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미술품이나 슈퍼카, 한우 등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조각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과 미술품 같은 다양한 자산으로 확산하는 조각투자가 대부분 소유권을 나눠 갖는 형태가 아니고 투자자 보호에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조각투자는 관리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산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최후 저항지인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초토화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철소의 지하 벙커에는 많은 민간인도 머물고 있어서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청 내용입니다. 남자는 현지에 주둔한 러시아군 지휘관, 여자는 그의 아내로 추정됩니다. Ждем тут сюрпризы от России. Какие? 3-тонные с неба. Кидать? Да, там будет трясется просто. Сказали сравнять все с землей. 통화의 진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비극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많은 희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제철소엔 아조우 부대원뿐 아니라 좋기 1000명은 될 걸로 보이는 어린이와 부녀자가 지하 벙커에 피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던 유엔 사무총장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부활절까지 나흘간 인도주의 휴전을 하자는 겁니다. Today, I'm calling for a 4-day Holy Week humanitarian pause, beginning on Holy Thursday and running through Easter Sunday, April 24th, to allow for the opening of a series of humanitarian corridors. 러시아 침공 뒤 피란길에 오른 사람만 1,200만 명. 또 비슷한 정도의 주민이 음식과 물, 의약품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지금 자신의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대적 공격이 결국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육로 회랑을 건설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동부 지역 파상 공세에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화상 통화를 하고 추가 제재와 무기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등 동부 지역 전선을 따라 대규모 지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러시아는 이미 루안스크주의 크렘민나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국 러시아의 목적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 회랑의 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На Донецькому і Таврійському напрямках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активізували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уздовж всієї лінії зіткнення. Основні зусилля ворога зосереджені на прориві оборони наших військ у Луганській та Донецькій областях. 얼마 전 기차역에서 60여 명이 사망했던 크라마토르스크에서도 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며 건물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화상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정상이 참석해 추가 제재와 함께 경제적,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We are continuing to review and consider additional sanctions. It's been an ongoing process, but right now you will see us continue to expand our sanctions targets and to continue to take steps to both further tighten our sanctions to prevent evasion and put in place additional sanctions. 미국은 돈바스 전투를 앞두고 155mm 곡사포와 공격용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 등 화력이 강한 무기들을 대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무기 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ie Ukraine bekommt weiterhin unsere volle Solidarität und Unterstützung. Als Staats- und Regierungschefs ist es gleichzeitig unsere Pflicht, eine Ausweitung des Kriegs auf andere Länder zu verhindern.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에 발맞춰 서방의 군사적 지원과 제재 움직임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제재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절도한 가상화폐 자금을 동결하고 관련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앤 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현지 시간 19일 뉴욕 외신기자협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원 조달을 위해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절도와 해킹 등 북한이 가상화폐를 불법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런 가상화폐 불법 활용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자금을 옮기지 못하게 동결하고 해당 지갑과 관련한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재 회피를 막는 겁니다. 유버거 부보좌관은 명목 화폐 세계에서 구축한 글로벌 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이제 가상화폐 세계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최근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 해킹 배후로 북한 연계 조직인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또 이들과 연계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미 의회도 지난달에 북한과 러시아 등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at say North Korea has been evading sanctions by using crypto. Iran has been evading sanctions by using crypto. The difference now is we've got Russia.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모두 3억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8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 양 의원님께서 결국은 소신대로 자기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는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보수더빌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오늘은 수싸움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극한 대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 탈당 카드로 검수완박 강행, 직진,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안건 조정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국회 사례에서 좀 안건 조정위가 열렸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법사위 소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안건 조정위 소집 요구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짧게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라고 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법안, 즉 쟁점 법안을 네. 과거에는 뭐 날치기다, 뭐 일방적인 강행이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싸웠으니까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타협의 시간을 좀 갖자 이게 이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는 원래 여야 동수로 3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안건조정위를 통과를 빨리 해야지 법사위 이제 전체위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또 수적으로 민주당이 앞서니까 여기 통과해야지 본회의에서 4월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네. 4월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민주당이 처리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수순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을 시켰는데 양 의원이 오히려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탈당 카드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어저께 공개됨으로써 파장이 커졌어요. 이 양양자 의원이 쓴 글, 양양자 의원 본인이 썼다고 오늘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내용인즉슨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에 의하면 이번 법안을 따를 수가 없다. 즉, 이 취지는 이해하나 그러나 이렇게 수기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국회라든지 혹은 국민 여러분께 이 법안이 바로 이렇게 통과되지 않고 좀 더 많은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어저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글이 양양자 의원의 그림을 확인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대책이 오늘 시행이 됐는데 즉 민영배 법사위 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겁니다. 탈당 의사를 밝히면
함으로써 또 다른 무소속이 됐죠. 그러면 무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만약 무소속으로 된다면 다시 양양자 의원과 교체되면서 사보임을 하면서 그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 아까 그 박홍근 의원이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대책이란 게 바로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두 분께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자, 이 부분 안건조정 소위 구성을 좀 이해하고 나서 얘기를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안건조정 소위 구성에 관한 그래픽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여야 3대3 구도를 깨기 위해서 탈당 카드 무소속으로 이제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민영배 의원이 야당에 속해 있어요. 자, 비교섭단체 한 자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안건 조정 소위가 3대3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야당, 그러니까 무소속도 이제 야당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양영자 의원을 통해서 4대2를 만들려고 했는데 양영자 의원이 이제 이거 너무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야당 몫의 자리로 들어가면 4대2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사실은 굉장한 무리수를 사실 지금 민주당이 둔 겁니다. 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을 꼭 4월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의사의 그런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그런 글을 작성해서 주변 분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기 위한 용도로 해놨는데 이게 실제 본인이 공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쓴 건 맞고요. 근데 아직 그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본인에게 직접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공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보임 문제가 향후에 법안 심사에서 특히 안건 조정 소위가 구성이 된다면 중요한 변수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안건 조정 소위 구성을 통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 탈당 카드에 대한 의미를 짚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강행 처리 이제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4월 중에 입법 좀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지금 일단 안건 조정위를 내일 회부가 되면 이 민영배 의원이 만약에 이 3-3으로서 무소속으로서 야당 몫인 한 사람을 차지하게 되면 4대2가 되잖아요. 4대2가 되니까 당연히 지금 이 안은 조정된 안으로서 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갑니다. 그럼 법사위 전체회의는 당연히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3대2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가 되고 만약에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본회의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은 할 테고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외유도 지금 그 캐나다 순방도 보류를 하면서까지 의사지휘봉을 잡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회기를 쪼개는 그러니까 회기를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마자 그 종료를 시키고 다음 회기로 바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쓴다면 다음 회기가 열리는 그 즉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그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내로 법사위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여건은 조성이 되는 셈이죠. 네, 앞서 교수님께서 탈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좀 무리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자, 발언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죠.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는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보수더빌 뿐입니다. 민주당이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영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상임위 점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한 강제 사부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입법 독재라고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위장 탈당이다 이러면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때 그 국회 선진화법에 포함됐을 때는 민주당이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다수당이 그때 당시에도 새누리당이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다수당이 무조건 이 다수의 어떤 힘으로서 법사위부터 또 본회의까지 그대로 날치기 하는 그런 과정을 그래도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소수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자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건 조정 제도야말로 여당이 다수로 날치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선진화법으로 만든 것입니다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랬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자신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켜가면서 다수당의 어떤 그런 그 밀어붙이기를 시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정의당마저도 지켜보면서 이것은 물론 국민의힘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잘못도 있지만 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테러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까지 지금 비판에 나선 겁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예정됐던 해외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중재에 나설까요? 뭐 최대한 중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지난번에도 언론중재법 결과적으로 박병석 의장이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강행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최후까지 아마 하는 선에서는 어떤 타협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 됐을 때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할 거냐? 지난 언론중재법처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거냐? 아니면은 타협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는 결국 4월 말 처리에 동의를 해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결국 외국에 나가는 거를 멈추고 이제 중단하고 국내에 남은 것은 이거를 다 본인이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다거나 또는 뭐 그런 거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오롯이 안고 마무리하고 가겠다라고 본다 그런 취지라고 보고 결국은 민주당의 조정이 안 됐을 경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의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여야가 뭐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그 제목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지금 좀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장자를 좀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조정위원이 6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를 조정위원장으로 지금까지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윤한홍 의원이 62년생인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57년생인 한기호 의원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즉 네. 57년생이니까 어느 정도는 연장자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또 오늘 갑작스럽게 거기에 맞대응을 합니다. 네. 김종민 의원 법사위에서 사실 굉장히 스피커로서 이 전선에서 정말 앞장서서 야당과 싸워온 그런 이 전력이 있는 김종민 의원을 갑작스럽게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를 합니다. 김진표 의원은 47년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7년생인 지금 이 한기호 의원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이렇게 서로 간에 치열하게 수싸움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네. 자, 잠시 뒤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 어떤 내용을 좀 짚을 텐데 지금 이 시각 현재 밤 9시쯤부터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공개 심야회의를 열고 있거든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죠. 이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공천 배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 앞서 어제 두 사람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던 당 전략공천위원회 방침을 그대로 추인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전략공천 후보를 낼지 아니면 공천위 결정을 전격적으로 보류하고 다른 대안을 발표할지 주목이 됐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비대위 결과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배제 결정 내용 등을 놓고 또 그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후보 배제 여부와 향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 등에 대해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는 마쳤습니다. 논의됐던 얘기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개인 어떤 후보들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또 추가로 논의되는 기존 후보와 또는 새롭게 또 거론됐던 후보들 등등의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여러 얘기들을 또 향후 방식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곧 정할 것입니다만 하여튼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내일 그런데 거기서도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거기는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글쎄 두 분이 다 가시는 건지 모르겠네. 확인해봐야 되겠고 의견을 듣는 자리죠. 그 자리가 무슨 결정을 하는 자리일 수는 없고 네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릴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자정 안에는 결정이 나올 거라고 좀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에 백브리핑에서 나왔었는데 오늘 안에 이렇게 결정이 안 나는 것 자체가 좀 찬반 이견이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목표는 오늘 중으로 모든 결론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그렇게 진행을 해봤지만 비대위원들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좀 깊이 숙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로 우리 비대위원들이 전부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얘기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다들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시 정해야 돼요. 경선이냐 아니면 어떤 후보, 특정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냐 이런 것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럼 어떤 후보군 정도까지 더 찾아볼 거냐 아니면 이제 문을 닫을 거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방정식처럼 섞여 있어서 조금 더 논의하자 는 결론에 모두들 그냥 동의하시고 추후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할 겁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봐야 말이 말을 물어. 그러니까 이제 데드라인 언제까지 얘기해요? 데드라인이라는 게 경선 방식을 만약에 취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경선을 안 하면 한참 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빨리 해본들 내일 하고 모레 사이에는 해야
어떠한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내일하고 모레 못 한다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죠. 모레면 금요일인데 주말까지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선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한 좀 더 어렵지만 후보를 조금 더 접촉을 하고 문을 열어서 조금 더 모시는 노력을 하는 게 옳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로 문 닫지 말고 하루 이틀 조금 더 해보자.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빠르면 내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송영길 대표 배제하지 않고 후보도 모셔서 경선하자는. 송영길, 박주민 두 분에 대한 배제 결정이 사실 어제 공관위에서 있었고 그것이 좀 알려진 바람에 여러 잡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려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일요일 주말까지 가면 경선이 사실상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그게 보니까요. 달력을 보면 현역 의원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의원직 사퇴 부분이 있어서 결정이 되면 현역 의원이 되면 의원을 사퇴해야 되는데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4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경선도 그거에 맞춰서 29일인가 30일 날 끝나게 돼 있어요. 결선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30일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에 결선이 있다고 그러면 두 번을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못하면 경선이. 낱낱이 의견을 말씀 못 주셔도 어떤 구도의 의견? 자, 이 시각 국회 본청에서 고영진 대변인이 이제 심야 비대위 회의 결과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냈는데 저기 있습니다. 자막에 오늘은 결론을 못 내렸다. 추가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송영길, 박주민 의원 관련해서 공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 판단을 오늘 비대위 심야 회의를 통해서 내리기로 했는데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지금 두 사람의 배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서 결정을 못했다. 비대위 심야 회의가 경론이 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대목이고 비대위 간 이견이 있었고 시간 제약이 있어서 앞서 대변인이 뭐 금요일, 주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시간 제약이 있어 좀 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검수완박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민주당 내홍 상황을 먼저 좀 짚고 나서 다시 검찰의 반발 얘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속보, 지금 비대위 심야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혼선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송영길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나 박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배제 결정을 내렸다가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자신이 어떻게 할 건지를 내일부터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대변인 얘기는 주말까지는 이거 특히나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이틀이나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르면 내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어떤 후보를 찾아야 되는지 더 찾아보겠다. 문을 닫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략공천을 하려고는 하는데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찾아보겠다. 그 시간을 갖겠다라는 뉘앙스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더 못 찾아지면 주말을 넘기면 전략공천이 무산되므로 현재에 거론되는 사람들을 지금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장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 사흘 이상을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서 거론되는 사람들마다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조금 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만약에 지금 주말까지 결론 내려야 경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결론을 못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라도.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전략 공천으로 가자는 쪽이 있고
아니다, 그냥 경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누구도 우위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보통은 선거에서 지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모든 권력이 비대위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비대위 따로, 공심위 따로, 원내 지도부 따로 다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어요. 누가 어디에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민주당이 아주 심각한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지금 맞고 있다. 그것의 단적인 예가 지금 서울시장 공천 문제예요. 네. 자, 전략 공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그 다른 후보들이 뭐 마음은 속상하지만 정말로 악소리 못 낼 만큼 경쟁력 인물을 영입하고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입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전략 공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다가 지금 사고가 난 겁니다. 네. 또 못 찾았으면 그러면은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선을 갖다가 하는데 누구는 배제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지금 또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원칙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대응도 없고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이러면은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 못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고 당의 리더십이 붕괴돼 있는 거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문제는 지금 검수완박에서도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네. 당 식구들도 소위 말해서 민주당 계열의 그 무소속 의원들마저도 또는 당내 의원들마저도 하나의 목소리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제 식구도 지금 단속 못하면서 지금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상황이라고 본다면 네.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내의 리더십은 붕괴돼 있고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이런 네.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원점은 뭐냐면 어제 공관위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비대위 심야 회의에도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을 텐데 거세게 비판한 대목을 좀 듣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원욱 위원장은 일관성을 보여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반발을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비대위원장이에요.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비판하는 대목은 그예요. 그렇다면 공관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을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라라는 지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관위를 비난을 했다면 비난한 만큼의 책임과 행동을 했어야 돼요. 즉 오늘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비대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그것을 정리할 책임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공관위를 비난했다면. 그런데 그것을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공관위의 권위가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관위의 결정을 지금 비대위가 추인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럼 서울시장만 공관위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린 광역단체, 충북도도 그렇고 몇 개의 어떤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공관위는 비대위가 결정을 못한 상황 속에서 다른 그런 지역을 지금 결정을 내린다면은 권위가 있을까요? 그 영을 또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대위의 오늘 유보 결정은 사실상 공관위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려면
결론을 내줘야죠, 비대위원장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비대위원장은 결코 비난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공관이야말로 비대위가 위임을 이렇게 시켜준 어떤 기관이에요. 그걸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면 비대위가 더 상위에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면 결정을 내려줬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따라가느냐라고 반발하기도 했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전략공천위가 지금 후보들을 커트를 한 거 아닙니까? 예비 후보들을. 그런데 전략공천위가 전략공천을 하겠다라면은 사람을 내놓고 전략공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갖다 놓고 전략 공천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혁신 공천을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이현우 부회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인물 갖다 놓고 후보들 안 되니까 이 사람 내세웁시다라고 얘기해야지 먹히는 거지. 인물도 안 갖다 놓고 일단 자르는 게 혁신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원칙이 오히려 맞다. 자, 원칙대로 할 거면 인물을 싹 새로운 인물을 넣던지, 아니면 당선 중심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그 원칙대로 모든 지역 지방선거는 다 경선으로 가든지, 이게 맞는 거지. 어느 지역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천하고, 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컷오프하고, 자,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원칙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두 분의 생각이 조금 엇갈렸는데 아무튼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비대위 심의학 회의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확인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다시 검수완박 논란으로 돌아와서 앞서서는 이제 국회 상황, 여야의 어떤 수싸움을 짚어봤다면 이번엔 평검사 회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검찰의 반발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평검사 207명이 모여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네, 이것도 평검사들의 목소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207명 10시간에 걸쳐서 마라톤 회의를 한 건 좀 보기 드문 그런 그 퍼포먼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 즉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부분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좀 제시를 해요. 이를테면 중대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내부에서도 평검사 대표회의를 상례화해서 내부에서 견제하는 그 외부의 통제와 내부의 견제의 시스템화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모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어쨌든 207명의 검사, 2,000명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207명의 평검사들이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좀 뒷받침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결기를 보이면서 선배 검사들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결기를 표현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제외됐거든요. 그리고 대국민
그 호소 내지는 대국민 여론전 이런 쪽으로 지금 일단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문수 검찰총장의 만남 자체 그다음에 결과를 어느 정도는 인정한 모습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건 조정 소위에서 넘어가서 법사위 그 전체위 가고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 이후에는 아마도 또다시 결기를 보이는 또 집단 행동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시간 관계상 발언을 소개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배용원 북부지방검찰청장도 YTN에 출연해 어떤 언론을 통해서 대응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전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려면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스스로가 검찰이 사실은 검수완박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검찰이 정권 바뀔 때마다 편향적인 수사를 했던 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성은 없이 마치 검찰 수사권이 조정되면 범죄 공화국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범죄에 대한 99%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0.6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수사권이 그 0.8%가 없어지면 마치 대한민국이 범죄 공화국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찰의 어떤 그 특권 의식 이런 게 너무 반영된 거 아니냐. 만약에 검찰 평검사들이 그런 어떤 편향성 시비에 대해서 검찰이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면 좀 더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어떤 검사들의 대응 속에서 반발 속에서 김용민 의원이 또 SNS를 통해서 몇 시간 전에 이제 올린 SNS의 내용인데 고 검장이 항의 문자를 자신한테 보낸 거를 또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이 같은 좀 또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부장검사 회의까지 합쳐서 네.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그다음에 부장검사 회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이 철법통을 지키기 위한 완전히 단결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마도 고검장의 실명까지 이야기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또 교수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면서도 한 가지 또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지금 6대 범죄에 남아있잖아요. 이 6대 범죄야말로 인지수사까지 가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6대 범죄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또 가진 자들에 대한 수사, 고위 공직에 대한 수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군수라든지 선거라든지 뭐 고위 그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인데 이것들이 전체 90%에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중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과중한 업무로서 사실 혼선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율로 지금 검찰의 어떤 이 수사권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이 기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없앤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팀과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범죄와 관련해서 기소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인지수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광주 고검장이 이제 김용민 의원한테 국민이 웃음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실명을 공개한 건데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번 검수완박 어떤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이긴데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나간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너무 나간 겁니까? 고검장이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받는 국회의원이 압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자, 왜 우리가 검찰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기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검찰에 찍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향후에 정치 관련돼서 또는 선거 관련돼서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운명인데 고검장이 자신한테 문자를 보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론에 나가서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그 특정한 그런 메시지를 담은 문자를 보낸다? 굉장히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럼 짧게 이 검수완박 논란 관련해서 앞서 국회에선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짚었고 지금 부장검사 회의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검찰의 어떤 반발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번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뭐 시간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국회의 시간이라 했다가 청와대의 시간이라 했다, 또 국회의장의 시간이라 했다,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짧게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회의장의 시간이라는 표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그 캐나다와 국회의장이 캐나다와 미국 방문을 네. 고려한 것 자체가 지난번에 언론중재법과 같이 국회를 좀 중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박병석 의장이 회기를 쪼개가면서 편법으로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게 한 전력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박병석 의장이 다 받아들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거센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법은 국민들의 반대, 민변의 반대, 참여연대의 반대, 또 자신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정의당마저도 반대하는 그런 민주당의 소수 강경파 이외에는 다 반대하는 법안이 안타깝게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입니다. 저도 뭐 민주당이 강행해서 결국은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뒷감당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올 후폭풍을 민주당이 과연 지금 이렇게 리더십이 사부 노열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뒷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또 여론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독이면서 개혁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후보자들, 장관 관련한 의혹들을 좀 짚어볼 텐데 앞서 속보가 있어서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혹들은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나갔던 것으로 대신하고 끝으로 지금 이창양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과거에도 물론 이제 사회 출신 장관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보면 특히나 이번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관련해서 지금 사회이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6대 범죄가 불법적 부패에 대한 수사라면은요. 네. 이런 사회이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합법적 부패라고 봐요. 고위 관료하다가 거대 기업에 가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수억 원씩 받다가 다시 또 정책의 그 기업을 관리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오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겠습니까? 밖으로 굽겠습니까? 팔이 당연히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김영란법 때 이해충돌 방지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사들은 스승의 날 학생들에게 단체로 꽃 한 송이 받는 게 답니다. 네. 왜? 다른 것들이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 어떠한 선물도 못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수억 원을 갖다가 수년 동안 받았는데 자신을 관리해 줬는데 그러고 나서 자리에 갔으면 그 성적이 그 기업에 매기는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래서 합법적 부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기업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기업에 있던 사람들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다시 장관으로 오게 되면 정책이 훼손되고 정책이 기업에 유리하게 바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회이사를 했다가 공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본인이 몸담았던 기업으로 팔이 굽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이해충돌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을 마치고 민간 기업으로 갈 때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는데 지금처럼 민간에서 고위공직자로 돌아올 때 그런 어떤 관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칫 어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셨듯이 반쪽짜리 지금 법이 돼버렸어요. 즉 공직에서 민간으로 갈 때는 필터링이 있습니다. 심사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지금 일단 법이 통과돼서 상당히 그것이 지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 다 지금 말씀하시면 MB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다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다 사회이사였던 사람들이 제 내각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이 보완해야 된다. 즉 민간에서 사회이사든 어쨌든 민간에 몸을 담았던 특정 부분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공직으로 올 때 일단 필터링이 또 있어야 된다. 또 기간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연관성 있는 부처에 바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020년도에 매경 이코노미 기사를 보면 4월달 기사였는데요. 상당수 기업, 556개의 상장사의 기업의 사회이사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적법하게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다면 이분들이 또다시 이제 정부가 바뀌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데는 필터링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훗날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훗날을 위해서라도 법의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훗날을 위해서라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고위직의 사회이사 출신들이 이제 직행을 하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는지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이번 인선을 계기로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장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어서 호남을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회동을 하며 외교안보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을 찾았던 윤석열 당선인의 두 번째 지역 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호남입니다. 윤 당선인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새만금 일대를 둘러보고 전주 혁신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푸는 게 임기 중 첫째 정책 방향이라며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만금과 이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그리고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후 광주로 이동해선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찾았습니다. 데이터와 AI 기술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조문을 위해 서울로 돌아왔다. 내일 다시 전남을 찾은 뒤 경남과 부산, 울산까지 차례로 방문하고 사흘간의 지역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당선 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도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가 차관복급인 만큼 당선인과 직접 만나진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는데
전격적인 회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당선인 측은 이번 만남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사적으로 주선해 성사된 단순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한미 외교에 사실상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저녁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30분 동안 머물며 안 위원장과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의료인으로서의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르면 8월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차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 기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 능력 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완전 운용 능력 평가 FOC 검증은 한국군 사성 장군이 미래연합사의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 지휘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평가가 거듭 연기되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도 차기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발탁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확인하고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사실상 핵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현재와 전작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서 한미 공조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와는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더욱 미국하고 협의하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전작권도 고려할 것이다. 이 후보자는 오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서 조 고검장이 문자를 보냈다며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보낼 문자냐고 말했습니다. 조 고검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 18일 김영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 국회가 우스우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부끄럽다면서 국민이 그렇게 우스우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본인에 대한 보복 수사를 준비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쿠첸이 하청업체의 제작 기술이 담긴 비밀 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쿠첸은 하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밥솥이 주력 제품인 쿠첸이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밥솥 핵심 부품인 기판의 제작 노하우가 담긴 하청업체 비밀 자료로 기판의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거래 업체를 바꾸려고 기존 하청업체의 경쟁 회사에 넘겨준 겁니다. 쿠첸은 결국 단가 인상 요청 뒤 1년도 안 돼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쿠첸은 이 밖에도 6개 하청업체에 밥솥 제작 관련 기술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일을 벌인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해 검찰 고발은 법인과 차장급 실무자 1명에 그쳤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했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 쿠첸 측은 이에 대해 기술 자료는 쿠첸의 도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며
깊은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지난 14일에 공개한 통합 서비스 앱 모니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삼성금융사들은 지난 18일 모니모 앱에서 삼성증권 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증권 계좌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유출 피해자는 344명 등으로 이름과 보유 주식, 거래 명세와 잔고 등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 유명 향수가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천여 건이 통관 도중에 발각됐는데 이 중에는 국내 유명 화장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인천세관 화물창고에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향수와 화장품이 쌓여 있습니다. 불가리와 샤넬 등 해외 브랜드 속에 낯익은 국내 유명 상표가 보입니다. 이 제품들은 본래 상품명 대신 메이크업 툴이란 이름으로 세관에 신고됐습니다. 총 300여 건이 적발됐는데 신고 가격은 실제 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도 오자가 발견되는 등 조악한 형태로 제작돼 국내로 반입되다 세관에 걸렸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유명 브랜드 향수들이 수입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 제품을 모방한, 국내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향수가 수입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직접 구매액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해외 직구는 2019년에 비해 70%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중국 수입 물량의 증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 측은 일반적 거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며 제품 구입 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를 구속한 검찰이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은혜와 조연수의 범행을 알고도 도피를 도왔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의 구속 다음 날,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자료 분석에 공을 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도피 행각을 도운 조력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최소 4명 정도가 의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먼저 이은혜와 조연수가 숨어 있다가 붙잡힌 고양시 도심의 오피스텔 세입자를 불러 은신처로 사용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취재 결과 이곳 은신처는 이은혜와 조연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오는 5월까지 단기 계약이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공개 수배 전인 지난 2월쯤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세입자가 이들의 신분과 도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피한 것을 몰랐다. 이런 상황이라면 범인 도피죄나 은닉죄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는 지금 고의성 입증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지난 2일 밤 경기 외곽의 숙소를 방문했을 때 숙소비를 결제한 카드 명의자도 소환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미 신원도 확인한 상태인데 공개 수배 이후인 만큼 도피 사실을 알고도 카드를 제공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숙소 방문 당시 이은혜, 조연수와 동행했던 2명은 도피 사실을 알면서도 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이은혜와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새 도피처를 물색하기 위해 공개 수배 이후에도 위험을 감수하며 경기도 외곽 숙소를 방문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은신처로 사용해온 오피스텔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나 매매자를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력자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애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충북 제천시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에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제천시 자작동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40대와 2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40대 노동자는 숨졌습니다. 함께 이송된 20대 노동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광산에서 양수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공기가 무척 따뜻합니다. 하늘도 맑아 봄을 즐기기 참 좋은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2도로 오늘과 비슷해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이상으로 크게 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내일 내륙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아침부터 오후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도 적고 양도 적어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합니다. 특히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3도, 대구 21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